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밤이 깊었습니다. 토요일, 휴일입니다.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저는 책입니다. 금요일자 이 조선일보 박정문 논설실장 칼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죽음마저 내 편 가르는 무서운 정권. 칼럼은 국회의사당 앞에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 합동 분향소의 모습을 스케치하면서 시작합니다. 정권의 편이 아닌 자영업자들은 죽어서도 차별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비극에는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4년 내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못살게 구는 정책을 쏟아낸 데다 코로나로 2주일 거리두기를 42회 연장한 것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며 박정문 실장은 권력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노동자만 소중하고 자영업자는 국민도 아니란 말인가? 칼럼 끝에는 시퍼런 칼이 걸려 있습니다. 모든 죽음은 똑같이 비극적일 것이다. 이 문정부에서 정권 편이 아닌 사람들은 죽을 수도 어렵다. 어제 조선일보 일면은 바로 그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들이 대출 중에 갚을 길이 막막한 위험한 대출이 크게 불어났다는 것을 다뤘습니다.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빚 폭탄 230조. 그러니까 6월 말 기준 1,805조로 늘어난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거품을 잡기 위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면 폭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0.5%만 올라도 이자는 6조가 는다는 것인데 그건 조선일보가 최소한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몬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권력의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인 데다가 백신 대신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역을 하는 바람에 그나마 숨 쉴 여지마저 없앤 폭정 말입니다. 이러고도 정권 재창출을 기대한다면 그건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것입니다. 대선 전국이 대장동 게이트에 완전히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추악한 권력의 이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지금까지 자신은 깨끗한 척, 고고한 척 하던 고관 대작들이 얼마나 시커먼 속을 가진 사람들인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수사하고 벌을 주고 변호하던 검사와 법관과 변호사들이, 이른바 법조인들이 결국은 자신의 이속을 차리는 시정잡배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가들이 권세를 누리고 돈에 환장한 탐관놀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나라 지식인들은 왜 이리 쉽게 타락하고 쉽게 추락하는 것일까요? 대법관이니 검찰총장이니 특검이니 하는 감토가 가지는 권위에 걸맞은 도덕성을 그들에게 기대하는 게 무리한 일입니까? 신문사설은 시퍼런 칼날이었습니다. 대법관, 검찰총장, 특검, 검사장, 화천대유 일확천금에 엮인 법조인들. 이런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은 모두에서부터 정관들에게 양심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보인다 해도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이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곳이 있다. 1,000배 넘는 이익을 챙긴 화천대유가 그런 곳이다.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의 무죄 판결을 주도하고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습니다. 사설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가 퇴임 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가르친 분야가 법조윤리였다. 말이 되는가? 피고인, 검사, 변호인 한 배, 이 법조계 바닥 보여준 대장동 의혹. 이런 제목의 동아일보 사설은 2015년 수원지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로비 의혹 수사를 할 당시 피고인과 변호인, 지검장이 모두 화천대유에 관여한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사설은 여태껏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며 법조윤리의 바닥을 들이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눈먼 돈 노다지를 캤으며 누가 바지했을까요? 권력을 가진 자도 뇌물을 받는 순간 노예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뜨꼬물을 주워 먹은 노예가 누구일까요? 아니면 이 사건은 게이트가 아니라 이재명의 말처럼 부동산 폭등이라는 행운으로
민간업자들이 노다지를 캐게 된 것입니까? 이재명은 공영개발을 해서 당군 이래 최대 성과인 5,503억 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 돈으로 제1공단 부지공원 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구도시민 수정구 신흥동 옛 공단 부지 46,000평방미터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 2,761억 원, 대장동 인근 터널 진입로 배수지 공사비에 920억 원, 대장동 A10 블록 임대아파트 용지 매입 산정가가 1,822억 원. 그는 이 사업 계획을 밝히면서 개발 방식 가운데 가장 좋은 경우가 개발이익 전체를 공공이 환수해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발이익금의 사회 환원이라는 지역개발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 그러면서 만일 공공이 인허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를 했다면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공원 조성은 물론 시의 재원 확대에도 기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은 이 이재명의 말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쳤습니다. 수많은 언론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 돈은 개발이익금의 사회 환원이었습니까? 솔직히 그 5,503억 원은 공익환수가 아닙니다. 그 돈은 성남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돈이 아닙니다. 우선 어느 민영개발이든지 주변의 공과 도로, 학교 등 대단위 주거시설을 위한 기반시설은 사업자가 건설을 해서 해당 지자체에 기부 체납을 합니다. 저도 수많이 재판을 해봐서 압니다. 아파트 분양 원가에는 이런 기부 체납 비용이 전액 계산됩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은 4,040억,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돈은 5,503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남시 소득이 민간 사업자보다 많으니 큰 성과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도시기반시설인 공과 터널 공사비에 충당됩니다. 설사 성남시가 그 돈을 받아 직접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대장동 개발 사업자가 부담할 기반시설을 성남시가 만들면 그게 과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입니까? 이재명이 만든다고 하는 공원은 대장동 사업부지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다는 게 이익 환수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법령도 이 기부 체납은 부지 내에 조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그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설을 다른 곳에 한다고 해서 사실상의 기부 체납이 이익 환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장동 내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 체납이 불가능하다는 것뿐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단히 개발을 하게 되면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만들어 기부 체납을 하는 것인데 조성할 공원이 10km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기부 체납이 아니라 이익 환수라고 한다면 속아웃을 일입니다. 명칭이 어떻든 돈의 성격이 기부 체납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장동 게이트에 연일 뉴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종의 특종입니다. 지분 1% 화천대유 민간 분양 독식 3천억 수익.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 뜰 지분이 1%뿐인 화천대유가 토지 우선 공급 단계에서는 민간 출자자 전체 지분을 기준으로 대규모 땅을 값싸게 산 뒤에 본사업 단계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해 수익 3천억 원을 독식했다는 것입니다. 성남의 뜰은 2017년 15개 블록 중에 5개 블록을 우선 공급할 때 금융권을 포함한 민간 출자자에게 12만 9천 평방미터 땅을 감정가에 넘겼습니다. 전체 조성 택지 약 42만 8천 평방미터의 30%입니다. 민간 출자자의 지분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은 것인데 화천대유 외 주주인 금융기관들은 업무상 토지 외에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화천대유가 독식을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선 공급 택지는 화천대유를 위한 특혜였던 셈입니다. 화천대유는 공급받은 이 5개 택지 중에 4곳에서 2018년 12월 아파트를 분양해 2,352억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나머지 1개 택지에선 이달 16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연립주택 단지를 분양했습니다. 이 빌라의 3.3평방미터, 그러니까 평당 분양가는 3,613만 원으로
앞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보다 1,500만 원이 비싸서 화천대유는 연립주택 분양을 통해 650억에서 7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아파트 분양으로 2,352억 원을 벌어들였으니 총 분양 수익이 3,00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2018년 당시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이 개발한 특지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천대유가 성남의 뜰에서 3년간 받은 배당금 577억의 5배가 넘는 3,000억 원을 또 분양으로 벌어들인 것입니다. 이런 화천대유 독식구조는 민간 출자자 전체 지분을 기준으로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상의 허점 때문입니다. 그 허점으로 성남의 뜰에 출자한 민간사업자 7곳 중에서 지분이 1%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6개 금융기관의 투자분까지 우선 공급 택지를 독차지한 것입니다. 조선일보도 그동안 떠돌던 소문을 확인하는 특종을 냈습니다. 유동규, 남욱, 대장동 수익 모델 2013년 위례에서도 써먹었다. 2015년 대장동 개발에 투자자로 참여해 1,0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둔 천화동인 1호에서부터 7호 소유자 7명 중에 2명이 2013년 성남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대장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참여한 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는 유동규와 남욱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3년 위례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때 시행할 특수목적법인 SPC로 푸른 위례 프로젝트를 설립했습니다. 회사 이름입니다. 푸른 위례는 성남 수정구 창곡동 토지 64,713평방미터를 사들여서 총 1,137가구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했습니다. 푸른 위례 자산관리사 AMC는 위례자산관리라는 신생회사가 지분 13.5%를 가지고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의 성남의 뜰이 위례에서는 푸른 위례이고 대장동의 화천대유가 위례에서는 위례자산관리인 것입니다. 이 위례자산관리 법인 등기부에는 사내이사로 정모, 김모 두 사람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들은 2년 뒤에 대장동 개발에 투자자로 참여한 변호사 남욱 그리고 회계사 정영학과 각각 주소가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정모와 남욱 그리고 김모와 정영학은 가족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남욱이 소유한 천화동인 4호 출자금은 8,721만 원, 정영학의 천화동인 5호 출자금은 5,582만 원입니다. 그 출자금으로 이들은 최근 3년간 성남의 뜰에서 받은 배당금이 남욱은 1,007억 원, 정영학은 644억 원이나 됩니다. 푸른 위례는 2017년 3월 분양수익 306억 원을 배당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은 150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152억 원 중에 정모 씨와 김모 씨의 배당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이때 터득한 노하우로 대장동에서 제대로 한탕 해본 것입니다. 어쨌든 대장동 같은 일확천금 사건이 순탄히 넘어갈 일은 만무합니다. 미국으로 튄 남욱이 성견지명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법적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장동 원주민 9명이 성남의 뜰을 상대로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높은 분양가로 수천억을 편취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 묵인하에 공영개발이 민영개발로 되어버렸다며 입주할 아파트에 낼 대금을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수은지법에 낸 것입니다. 이들은 대장동 소유 땅을 수용당하는 대신에 보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는데 성남의 뜰이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이주자 택지 공급 가격을 정해서 원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받는데 원주민들은 되레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남의 뜰은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수용한 뒤에 2017년 민간 건설사들과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택지 공급 단가를 감정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세측에 이주자 택지 공급 단가는 조성공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을 했는데 성남의 뜰이 조성공가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감정가로 공급해서 시행이 성실 원칙에 위배됐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원주민이 입주 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두세 배 뛰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감정가격으로 정한 것이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신문에 실린 지역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공공개발을 내세워 원주민한테 땅값을 후리쳐서 수용해놓고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비싼 공급 단가를 적용했다. 벼룩의 간을 빼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공영개발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재명의 묵인하에 사실상 민영개발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성남시민들은 또 9월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화천대유의 거액의 배당을 결의한 시행사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이 화천대유 등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배당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성남의 뜰은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 원을 배당했는데 이 중에 68% 4,040억 원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부터 7호에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성남의 뜰 지분은 화천대유 1% 그리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는 6% 모두 합해 7%입니다. 반면 우선주 50% 더하기 한 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이호선 변호사는 국민대 교수인데 7%의 지분의 보통주가 51% 지분 우선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방치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업무상 배임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는 당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난타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추격자 이낙연은 24일 검찰이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광주 지역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5개월간 미적거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또 이재명도 수사를 자칭했기 때문에 특검과 국정조사가 적절하지 않다면 남은 건 검찰과 경찰 수사뿐이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빨리 수사해서 빨리 트는 것이 민주당을 위한 길이자 민주당의 짐을 드는 길이다. 어쨌든 이낙연의 입장은 민주당 지도부가 야당의 특검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낙연은 이재명 캠프 인사들이 대장동 의혹을 추궁하는 자신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이렇게 일화를 했습니다. 그 일이 저 때문에 생겼나? 자꾸 남 탓으로 돌리는 건 옳지 않다. 그러자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 시발점인 남욱 변호사가 과거 한나라당 출신이라며 대장동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대장동 의혹을 배임으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장동 사건은 역대급 1억 청금 사건이라며 한 말입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여당과 이재명이 더 적극적으로 특검, 국조를 하자고 해야 이치에 맞지 않나.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합니다. 권성동 의원의 말도 날이 서 있습니다.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니 개발업자들의 설계에서 이 사건이 터졌다. 이재명이 결정한 것이다. 이재명의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적반하장, 후한무치가 상상 초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방귀 낀 자가 화낸다더니 투기 세력과 유착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국힘이 부정부패를 막은 죄를 부정부패로 몰아 공격한다.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인 우원식은 화상브리핑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은 대선 기간 내내 대장동 의혹을 끌고 가려는 공작 정치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대선을 염두에 둔 경쟁 습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광주 전남 지역 경선에서 이낙연이 받은 표는 47.12%, 33,848. 그리고
이재명은 46.95%, 33,726표로서 이낙연이 이재명을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앞서 4차례 지역순회 경선과 1차 슈퍼위크에서 과반 1위 승리를 했던 이재명의 독주는 일단 제치됐습니다. 3위는 추미애가 4.33%, 3,113표, 그리고 4위는 김두관 0.94%, 5위는 박용진 0.66%입니다. 광주 전남 선거인단은 12만 7,823명인데 투표율은 56.2%였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 1위는 여전히 이재명이 과반을 넘어서 52.9%, 2위 이낙연은 34.21%, 3위 추미애는 10.96%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미국 백악관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3차 화상회의를 열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현황 자료를 45일 안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놓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까지 동원하겠다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기업 1급 비밀을 밝히라는 것은 명백한 반시장 행위입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뒤에 미국은 과거 민주당 정권과는 달리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칫 약소국은 미국의 경제적 노예가 될 판입니다. 프랑스는 미국이 오크스 발족을 계기로 핵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기로 하면서 호주가 77조 규모 디젤 잠수함 공급 계약을 파기하자 미국과 호주의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바이든은 마크롱에게 연신 업소를 했습니다. 결국 마크롱은 주미대사를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점점 동맹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미국이 돌아왔다 이렇게 외치던 바이든의 진면목은 미국은 미국을 위해서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국에게 우리는 일본이나 호주 같은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상가 A 기트머니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심을 팔지 마라. 쇠고랑이 만들어진다. 노예가 되지 말라. 누구나 노예는 돈으로 살 수 있다. 검은 돈은 돈이 아니라 노예의 낙인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